네, 대선이 이제 4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호남의 정치 지형도 변화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바로 질문 들어가 볼게요. 네. 경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경선? 네. 좀 양당 다. 양당 다? 네. 한쪽은 결과가 뻔하고 한쪽은 너무 유치하고. 유치하고. 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확정됐다고 봐야 되죠. 거의. 그래서 생동한 역동적 같은 그런 느낌은 없죠. 다만 국힘의 경우는 보면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예. 보고 있기가 일단 힘들어요. 아하. 왜냐하면 이 중대한 문제를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약간 예능 프로 하듯이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비난, 자극적인 인격을 훼손할 것 같은 비난도 서슴없이 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 네. 그럼 나눠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네. 민주당 경선부터 이야기해보자면 이제 네. 내일부터 26일까지 호남권 경선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맥이 좀 빠졌다라고 네. 하셨는데 쟁점 없는 경선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호남 경선에서 좀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우리 연민나 앵커님 보셨어요? 네. 못 봤죠. 못 본 걸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 했던 거. 다른 지역에서 했던 거요? 했던 거, 예. 못 보셨을 것 같아요. 뭐 대부분. 제가 다 보지는 않았고 그렇죠. 이제 그래도. 가장 큰 예. 제가 본 바에 의하면 후보들을 볼 때 저한테 가장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민주당의 큰 틀의 움직임, 그러니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를 이 무너져가는 국가를 새로운 궤도에 올려놓는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할 것 같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문제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역별 공약이 있나 없나. 지역별 공약. 예. 근데 이 짧은 시간에 마련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지사였던 김동연 지사나 네. 지금 경남지사를 했던 김경수 전 지사는 그 관련은 공약이 거의 없어요. 아주 조금 뭐랄까 하나 정도 네.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정도 있지 네. 구체적인 지역 공약이 없어요. 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준비 기간이 길잖아요. 예. 지난번 대선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차별화된 공약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호남에 와서 네. 무슨 이야기를 할까? 여기에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예, 그리고 만약에 호남 관련 공약이 잘못됐거나 뭔가 수정이 필요하다 싶으면 빨리 호남의 주민과 시민들이 네.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관심을 크게 기울여야 된다. 네, 우리의 미래와 연관된 그쵸. 주제이기 때문에. 기간이 짧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 무엇을 줄 수 있느냐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준비 기간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역 공약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후보가 필요하고 이재명이 맞는데 그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된 지역 공약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마지막 검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대선 공약 내에 호남권에서 대선 공약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차기 정부가 무엇을 호남과 함께 할 것인가.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거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 부분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사실 어느 정도 결정이 좀 된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사실 좀 맥이 빠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지역에 어떤 공약을 제시하느냐. 이번 대선은 그냥 게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 공학자나 게임 구경꾼처럼 볼 문제가 아니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재미없죠. 네. 그런데 이번 대선은 국가적 과제만큼 지역 과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역 과제를 얼마나 깊이 있게 소화하고 있는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일 잘한다는데 과연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올려놓으면서 호남은 아주 쉬운 말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가장 좋은 정책 중에 가장 정확한 이해는 뭐냐면 수도권 1극 체제가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떠나서 생존 차원의 문제가 됐다. 다시 말하면 수도권 1극 체제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수도권 1극 체제가 생산력 저하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원인인 거예요. 생산력 저하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친밀성,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낳는 이 문제까지도 깊이 관여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잖아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영남에 가서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하셨어요.
그럼 호남에 와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호남도 메가시티 하자는 걸까? 아니면 호남은 메가시티는 다음 단계로 넘기고 이 시간에 지금 우리 이 시간 다음 5년 동안 호남에서는 그에 준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정책이 나와야 되겠죠.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예측을 해보자면 네. 어떤 걸 제안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예측할 수 있는 것보다는 네. 예측하는 것보다는 호남권은 다시 말하면 이제 충청권도 똑같아요. 충청권도 예를 들어서 세종 그다음에 대전, 청주를 연결하는 거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특히 경기도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이에요. 유일하게. 네. 부울경도 인구가 감소합니다. 예. 우리는 더 감소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호남권 내에서 젊은이들이 네. 다른 지역에서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직장을 잡고 문화적 생활도 가능한 호남에 그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울경과 같은 메가시티는 우리 다음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예. 다만 여기에 그 메가시티를 내어주는 대신에 다른 지역에 우리는 메가시티 대신에 매머드급의 산업, 신성장 동력이 들어와야 된다. 이걸 주장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신성장 동력,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 즉 심장은 호남에 대신 메가시티는 우선 다른 데 한다. 예. 이런 식의 전략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어떤 걸 보고 계시냐 관전 포인트를 여쭤봤을 때 어떤 약간 득표율이라든지 투표율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 네, 네. 이게 훨씬 더 우리가 중요하죠. 좀 중요하게 볼 네.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호남 사람들이 예.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치적 어떤 그 참여도가 높잖아요. 예. 그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흥미거리가 아니라 호남이 의제를 만들어서 네. 민주당을 더 나아가서 정부를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겠죠. 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야 되겠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의견과 의지를 모아야 되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남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은 직장을 갖고 싶은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죠. 예.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이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어떤 정치에서 호남의 민심이 차지하는 어떤 비율이라든지 메시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호남은 오랫동안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녀 보니까 이제 호남이 민주당의 심장인 시절은 끝난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민주당은 경기도가 중심인 정당입니다. 네. 수도권 정당이 됐어요. 호남이 키워서 수도권을 장악한 수도권의 심장을 옮겼어요. 그럼 우리 광주, 호남은 어떻게 될 것인가? 광주, 전남, 전북, 호남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이 시점에 민주당의 심장에서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민주당의 심장은 너무 작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자. 네. 그리고 이제까지는 도덕적 심장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이 생명체의 엔진에 해당되는 심장이 되자.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AI를 비롯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세계를 지금 휩쓰고 있잖아요. 이때 광주, 전남, 전북이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네. 거기엔 너무 동의하고 그 어떤 핵심 엔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투표할 때 선거철에는 호남에 와서 막 이렇게 표도 달라고 하고 당연히 투표율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표를 다 몰아주고 나서는 뭐랄까요? 어떤 이제 당선된 이후에는 조금 뒤로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K 장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K 장녀는 이제 집안 미천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께는 그런 좀 것은 저는 예. 냉정하게 말해볼게요. 그건 좀 쓸데없는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호남, 광주가 예. 지금 예를 들어서 87년 체제 이후로 호남이 그래도 대구나 부산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발전을 해왔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거의 모든 면에서. 그리고 1인당 소득도 훨씬 지금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명확하지 않은데 뭘 달라고 하는 것, 뭔가 주기를 바라는 것, 이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광주시장, 전남북 도지사님들이 모여서 더군다나 그 관련된 모든 정치인들, 모든 시민들이 관련된 모든 즉 담론에 관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의제를 모으는 게 지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번 그 호남 연설을 보고 네. 이거 안 돼. 부족해. 더 강력한 걸 요구해야 되죠. 더 강력한 걸. 네. 아까 말했죠. 심장을 줘라. 예. 대한민국의 심장을 달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와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를 좀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이 6시 28분 지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이제 국민의힘 경선 2차 경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3명의 어떤 후보는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됐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자리를 두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왜 대본 없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다시 경선으로 돌아와서. 일단 저는 국힘의 이번 지금 경선 과정에 가장 큰 문제는 진지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나? 이게 대선 없어요. 후보들이 하는 이야기일까 싶을 정도로. 그렇죠. 너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세계 전체의 이 지배 질서가 바뀌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산업뿐만 아니라 군사 또는 정치 면에 있어서도 이 지배 체계가 변화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한민국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네. 너무 우습게도 2년 전쟁하자, 체제 전쟁하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예능적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한때 우리가 한때 호남이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보여준 여러 가지 그 발언들을 보면 일단 발언은 정확하지 않아요. 좀 심각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의사 전달이 그전에는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랐는데 지금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보다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국힘의 후보가 4명 중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도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가 완전히 종식되는 날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밤이. 그러면 이제 나경원 후보가 이제 4명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의 구도는 좀 어떻게 변할 문제는 이제 그 국힘 내부에 대선 경쟁에서 뭔가 의미 있는 후보가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무슨 문제에 시달리게 되냐면 국민의힘 바깥의 후보와 어떻게 할 것인가. 바깥 후보를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내부에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부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분 네 분들 중에 어떤 분도 경쟁력 있는 후보가 아니라는 게 명확히 판명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 50%를 넘을 때 이분들이 20% 이상 못 넘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 누군가 후보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지금 총리가 그런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이하게도. 그 꿈을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우도 지금은 그들에게 희망이 없다. 그걸 국힘의 나름대로 합리적인 최소한 도덕적이진 않더라도 계산이 분명한 정치인들은 다 합니다. 그래서 국힘 후보들은 지금 원하는 게 뭘까요? 오로지 당 내부에서 권력을 쟁취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갖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 내용을 보면서 너무 회의적인 마음이 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보수가 이 정도는 아니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많으실 거란 말이죠. 방금 전에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추기경이나 세계 모든 신분 중에 가장 진보적인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발탁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보수적인 라칭거 전임 교황님이 라칭거 교황님이 신문인들 중에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직접 자기가 스스로 권력을 내놓으면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을 모셔왔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살아난 거거든요. 사실은 국가가 정상화되려면 진보와 보수가 두 개의 양날개로 날아야 되죠. 그래서 보수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수가 사라졌어요. 보수가 사라졌으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보수 위치에 가야 된다라는 입장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이라도 이번 국민의 경선을 보면서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디에도 근데 희망의 불씨가 보이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이건 국가적으로 보면 아주 크나큰 손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지방선거 전에, 대선 후 지방선거 전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새롭게 이제 정권이 바뀔 텐데 새로운 정권을 맞이하면서 중요하게 좀 지켜야 할 국정 철학은 어떤 방향이라고 보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장 첫 번째는 민주공화국의 이념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화국의 이념은
항상 중요한 게 공동의 것은 공동의 것이라거든요. 네. 그럼 민주주의는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대선에 참여하고 도운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농공행상 있어야 되겠죠. 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만 차기 지방선거에는 이번 빛의 혁명에 주도권을 행사했던 빛의 혁명을 이끌었던 20, 30대에게 거의 모든 공천권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혁명적으로. 네. 특히 기초지자체 예를 들면 구나 군 단위의 기초의원들에게 50% 이상 이번에 빛의 혁명을 이끌었던 젊은이들에게 이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그런 네. 희망을 품고요. 두 번째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뭘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최대 피해자, 이번 내란에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최소 수혜자, 가장 소수혜를 적게 받은 계층부터 우선 따뜻한 빛이, 따뜻한 어떤 그 복지가 가미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제 질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아주 유능한 정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IMF라는 큰 위기 때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뭐였죠? 동시에 전국의 인터넷망과 새로운 벤처기업 문화를 창출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 지금 이재명이 요구하는 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 위기도 극복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국제 질서에 즉 경제적, 정치적 질서에, 세계 질서에 앞서가는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중한 한 표를 지금 쥐고 고민하고 네. 계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 대선에서 투표율이 전국에서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요구를 다음 정부에 요구하려면 우리 모두가 투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누구를 찍든 투표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호남이 이번에 90%에 달하는 투표율을 보여야 된다. 그 정도로 모두가 투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를 다음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절실해야 돼요. 근데 그 절실함이 사람이 절실하다 보면 어떤 경향이 있냐. 나하고 조금 다른 사람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내가 절실하기 때문에. 네. 이건 절실한 것이 병적 수준에 이른 거예요. 예. 안 됩니다. 절실하되 분열하지 않는 절실함. 분열하지 않은 절실함.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영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